공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구나 지난주에는 제가 운암 애국상을 받는 자리에 여기 우리 회원님들께서 많이 축하를 해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원래 제가 좀 상복이 있는 것 같아요. 5.16 민족상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름이 붙은 상까지 받았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필생의 연구 과제였는데 그렇게 이렇게 인연을 가지고 만나게 됐다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이게 덕이 많고 행복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전기를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꿈을 꾸게 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소년 시절에 이광수가 쓴 그 동아일보라고 했죠. 이순신에 대해 전기를 읽고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 다음에 대우 사범에 들어간 이후에는 나폴레옹에 대한 글을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생애가 이순신과 나폴레옹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비장한 죽음을 한 거는 이순신 비슷하고 그리고 두 번 쿠데타를 해가 권력을 잡고 나라의 기초를 만든 거는 나폴레옹하고 비슷하고 또 나폴레옹은 호병장교란 점 비슷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태어났다.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출신이죠. 프랑스 사람이 아니죠 사실. 코르시카가 프랑스 지배받고 있을 때 태어났고 또 아버지는 별로 시원찮은데 어머니가 좋았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재평가를 받게 됐다든지 여러 점에서 나폴레옹과 이 박정희 대통령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키가 비슷해요. 근데 누가 크겠습니까? 나폴레옹과 박 대통령. 그래도 나폴레옹이 좀 큽니다. 나폴레옹이 167cm 정도. 박 대통령은 164cm. 이승만 대통령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키를 제가 정확히 보는데 한 166cm, 거의 박 대통령하고 비슷했어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옛날 그 5.16 혁명 방송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벽에 라디오를 딱 트니까 그 방송이 나와서 그때부터 박정희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거의 동시대를 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나이 차이로는 꽤 되지만은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4.19 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큰 기억이 없어요. 별 기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보고 왜 6.25 모르느냐, 서울올림픽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치기는 하는데 그 당사자 입장이 되면은 체험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나 이런 기록이 아주 불비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요구하는 게 사실은 좀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저도 이승만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제가 제대로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1994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한 50 됐을 때 비로소 이승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굉장히 늦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50세 이상이 이승만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50세 이상 된 사람이 이승만을 제대로 모를 경우에는 그때는 나무라셔도 되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점점 크게 보이고 했습니다. 그래도 점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알아야 돼요. 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아주 폭이 넓고 아주 깊은 사람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생각이나 생애도 아주 거대한 생애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탐험은, 저희 탐험은 아직 계속 중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책을 읽을수록 새로운 관점이 발견된다. 이런
단계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이면 이분이 하버드 프린스턴 다니면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시 일제가 탄압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서 1913년에 미국에서 쓴 책이 한국 기독교 핍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핍박이라는 책. 작년에 나왔습니다. 왜 이분이 이런 종교적인 책을 썼을까 해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또 이승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한국을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느냐 하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이 기독교가 가진 이 한국과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관점을 가진 걸 보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됐습니다. 1913년 무렵에. 그리고 기독교가 매우 커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신이 원래는 기독교가 아니죠. 이분은 불교나 유교 쪽에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에 가면은 자기 집에 온 것처럼 참 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절에 오면 편안하다. 어릴 때의 그 교육 환경이 주로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환경이었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니까 한 26살 무렵에 기독교 신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관계, 또 미국의 건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결국은 이 한국의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아느냐면 일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왜 일본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느냐? 불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유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고 왜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일제가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유를 이승만 대통령이 8개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도 교회 사람 모이는 것은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사람이 조직을 하려면 모여야 돼요. 대학교가 왜 항상 반정부 민주화 운동의 중심체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모이고 노조도 모이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큰 힘인 것이죠. 정치적인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장소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 모아놓고 그냥 놀면은 아무 역사적 동력이 되지 않지만은 일단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뭔가 활동을 한다. 나무를 돕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우상숭배를 반대하든지 무슨 활동을 한다. 사실 이 교회 다녀보면은 교회 안에 조직이 많아요. 조직이 많습니다. 청년회, 여전도회 해가지고 교회처럼 조직이 많은 데가 없죠. 그것은 그만큼 활동이 다양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렇게